좋아요, 구독.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약간 좀 올라가는 어떤 인플레이션 저점을 통과했다. 그다음에 피벗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의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는 얘기를 좀 첫 번째 개인 소득하고 지출에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왼쪽이 이제 개인 소득이고 오른쪽이 개인 지출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6월까지 0.6%, 5월 달도 0.6%였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0.4%, 약 하락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원인으로 인해서는 이제 0.75%, 벌써 이제 11월까지 4번을 올렸죠, 그죠? 자, 그런 어떤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 서민들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소득이 좀 줄어든 1차의 요인인 것 같고, 또 요 당시에 또 어땠습니까? 에너지가 상당히 높게 뛰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사람들 일단 서머 베케이션 때 여행을 좀 떠나는 걸로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떤 씀씀이를 좀 줄이는 여행을 좀 자제를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고물가, 그죠? 그 고물가 때문에 이제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든 결과를 초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개인 지출이 또 있어요. 자, 개인 지출도 마찬가지. 일단은 뭐 7월 달에 에너지가 이제 고유가로 해서 약간 변동이 생기다가 이제 8월부터 어떤 지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개인 소득은 줄어든 반면에 지출은 좀 늘어나고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팬데믹으로 잠깐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죠. 경이 넘는 돈을 풀면서 일단 일을 안 해도 어떻든 주머니, 어떤 지갑이 좀 두둑해지는, 통장이 좀 두둑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여유가 좀 있었는데 0.75를 계속 올리고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어떤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부담,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개인 지출이 상당히 소득에 비해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게 아직은 상승으로 가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수가 있는 첫 번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저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뭐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소득이 일단 줄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금리, 유틸리티 그런 상승으로 인해서 개인 저축률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개인 저축이랑 똑같이 7월부터 그죠? 지금까지 조금씩 지금 저축률이 좀 소폭하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어요. 그죠? 그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은 소비를 한번 하게 되면 그 소비 심리를 참 이 잠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피부로 느낄 때가 오겠죠. 그 시점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게 저는 올 연말로 바라보는 거죠. 개인 저축을 보면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으로 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그 모기지론이에요. 30년 모기지론, 그죠? 자, 10월 달까지만 한 7.1%, 7.2%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1월에 또 7.5, 0.75 올렸고, 자, 12월에 우리 예상하기 0.50, 0.5이 거의 확실시 되죠. 그렇게 되면 4.5%가 이제 올 금리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럼 모기지론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죠? 대출 금리가, 그죠? 국채 금리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일반 실생활에 적용되는 금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이 뭐 개인적으로 그죠? 사람들이 어떤 씀씀이 저축을 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주택 대출 금리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갑이 얇아지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수 있겠다. 두 번째 원인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9월인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엔데믹이 됐죠.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저축에 대한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업을 구하지 않고 이제 힘든 일을 좀 안 하려고 하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에 뭐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대형 트럭에 대한 어떤 기사들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뭐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노령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인력 어떤 부족 현상. 거기다가 이제 뭐 일단 3D 업종들, 그죠? 좀 뭐 힘든 일들은 아무래도 좀 그 저개발 국가, 동남아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이제 팬데믹 터지면 자기 나라 다 돌아갔죠. 거기다 인력 구인난 어떤 심화 현상,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됐는데 결국에 이제 점차 일단 이제 고용 수가 사수가 늘어났었어요. 늘어나다가 저번 달부터, 그죠? 고용자, 취업자 수가 조금씩 소폭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말씀드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어떤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일단 취업자 수는 뭐 그래도 조금 한 둔화폭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자, 비농업군은 우리가 상당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비농업군은 여기다 제가 오늘 차트에다 이거 표를 안 만들었는데, 자, 비농업군이 지금 취업자 수가 상당폭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결국에 이제 고용시장이 거의 다 타이트하게 다 채워졌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득은 지금 일정 부분. 자, 일단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이제 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을 좀 많이 높여줬어요. 그죠? 그 외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임금을 올려주기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뭐 어닝 시즌 맞이해서 뭐 많은 기업들이, 그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그렇게 썩 좋은 어떤 발표는 없었어요. 그럼 기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실적이 많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놓여 있고, 또 뭐 아마존도 지금 10,000명, 거기다가 뭐 메타도 뭐 18,000명. 뭐 그나마 다행인 게 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감원은 하지 않는데 일단 내년까지 일단은 뭐 채용에 대한 계획은 없겠다. 벌써부터 기업들은 벌써 찬바람이 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돈 씀씀이가 이제 지갑이 얇아진 사람들이 일단 일자리를 구하러 나올 거랍니다. 거기다 감원 바람에다가 일자리의 어떤 감소로 인해서 어떤 한번 취업자 수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점도해서 그 얘기했죠. 내년 실업률이 한 4% 중반대까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자, 그 이상이 또 올 수도 있다면, 그죠? 우리가 앞으로 지수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또 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2%예요. 2%. 자, 우리 매일 듣는 2%.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부터죠. 자, 이거를 이제 돌아가 보면 잭슨홀 미팅 때부터 보면, 그죠? 11월까지 뭐 파월이 매번 하는 얘기가 2%에 2%, 인플레이션 2%. 좀 이따 이제 이거 다음 페이지에서 기술적 분석을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2%가 보일 때까지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분명히 하겠다고 어필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2월 14일이 이제 올해 FOMC 마지막 금리 발표가 있죠. 자, 그 전까지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뭐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많은 연준 위원들이 발언들을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리스토퍼 연준 의사가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얼 브레이너드가 또 부의장이죠. 또 똑같이 발언을 했어요. 물론 이제 크리스토퍼 연준 의사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한 반면에 레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2%라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 피봇은 아닙니다. 피봇은 자,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자라는 상황하고 2%까지 갈 때까지 좀 강도 높게 가자. 하여튼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라는 숫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연준이 목표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강도 높은 금리 정책, 서서히 가느냐 아니면 빠르게 가느냐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금리 정책은 지속적으로 단행을 할 것이다.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상승으로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제가 해드려 볼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보면서 한 건데, 자, 기본적으로 자꾸 이제 2%대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 제가 2012년부터 제가 2022년까지 딱 뽑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팬데믹이 오기 전에, 그죠? 거의 10년 넘게, 거의 2%대 정도의 어떤 인플레이션, CPI 어떤 지수를 형성을 해왔어요. 그때는 거의 제로금리 시대였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2%대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니 약하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야, 요 시기가 2020년 6월달, 7월달 때예요. 요때가 이제 딱 팬데믹 때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가 3월부터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경기가 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현상을 보면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작년 8월, 7월, 8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언론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자, 그때 당시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상하다, 이게 지금 자꾸 물가가 자꾸 뛰는데 이 원인은 뭐 딴 거 없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결국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그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그 팬데믹이 길었고, 그죠? 그 길어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계속해서 시장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분명히 올 줄 알았는데 이제 파월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위험, 리스크가 너무나도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7월, 8월에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결국엔 그거를 안 하고 올해로 넘어왔죠. 올 3월까지만 해도 너무 느슨한 바람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었고, 어떻게 됐든 2020년 6월, 7월경에 이때까지 와야 된다는 게 결국엔 연준의 목표라는 거예요. 연준의 목표.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내년 말 정도에나 가야 2%대가 오는 거예요. 2%대가. 그죠? 자, 그래서 뭐 근원 CPI가 됐든 뭐 근원 PC가 됐든 동일합니다. 걔도 2%대가 오는 거. 거기가 바로 2020년 6, 7월 때 그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 4분기, 그죠? 그나마 좀 빨리 오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죠? 빨리 오는 거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스닥을 이제 그때 상태를 좀 살펴봤어요. 2020년 6월, 7월 때가 얼마까지 가격이 형성이 됐느냐 보니까 한 10,000에서 9,000 정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준이 분명히 강한 어떤 강한 어떤 악셀레다를 좀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자, S&P는 제가 따로 별도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 뭐 우리 국내 선물,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시간이 또 안 되니까 그거는 그때 좀 설명을 드릴 테고,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넘어가야 될 산들이 이제 몇 개 있죠. 12월까지. 자, 오늘 PPI가 발표가 됐고 또 11월 말에 PC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또 CPI 발표가 한 번 더 있어요. 그죠? 자, 어떻게든 시장은 그때마다 방안을 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든 12월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이상은 상승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해외 선물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해외 선물만 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국내 증시를 잠깐 좀 이렇게 언지를 좀 드리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저평가가 많이 됐어요. 제가 한 8거래일인가 9개월 정도 지속적인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 지수에 비해서 상당한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게 상당히 저평가가 많이 돼서 이제는 어떤 우리가 어떤 평가 자체를 조금 격상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미국 저 지수보다 우리가 상당폭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 역할에 이제 결론을 따지면 이제 $1가 이제 많이 그죠? 우리가 지금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불과 며칠 사이에 그죠? 거기다 달러 인덱스가 오늘 100원까지 찍었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방향은 같이 갈 겁니다. 방향을 같이 가되 하락폭은 해외 선물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해외 증시, 미국 증시보다 그죠?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죠?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하락 방향은 똑같이 가더라도 저번에 이제 2,150까지 찍었죠. 한 2,200에서 2,400, 2,200선, 2,250선에서 연저점을 찍고 어떻게 이제 당분간은 내년까지 그렇게 이제 급성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저점에서 미국 주식은 안정적으로 어떤 상방의 어떤 곡선을 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1년만 잘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참으시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오니까 뭐 1년 6개월 잘 참아 오셨잖아요. 그죠? 뭐 1년 또 못 참겠습니까? 여기다 또 뭐 원회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뭐 하시면서 많이 기다린 시간만큼 뭐 보상을 분명히 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해외 주식, 해외 선물은 한 번은 연저점을 갈 여지가 있겠다라고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